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서울은 눈이 너무 아름답게 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기온이 13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예,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래 놓고 또 한번 눈 한번 왕창 한번 오고 그러고 나서 봄이 오잖아요 라고 했는데, 예, 역시 눈이 왔는데 참 너무 참 아름답게 왔습니다. 간밤에 눈이 와서 아침에 잠을 자는데 밖에서 눈 치우는 막 소리가 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다 뒤덮여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야, 이거 주말에 축구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사실 조금 들긴 했었지만, 네, 그러면서 떠오르는 어떤 명언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그 롬멜 장군이라고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사막의 여우라고. 예, 그때 영국에서 처칠 수상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적군에게 아주 위대한 장수가 하나 있다. 적이지만 참 위대한 장수가 한 명 있어서 우리 연합군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적인데도 칭송할 정도로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면 독일에는 롬멜 장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전쟁만 잘하셨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기사란 옷과 칼은 피로 물들어도 마음만은 순백, 그것이 기사다. 네, 우리가 기사도 정신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옷과 칼에는 피가 물들어 있어도 마음만은 순백, 그것이 기사다. 그래서 이 롬멜 장군의 일화 중에 하나가 연합군하고 대체하고 있는데 연합군에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네, 그 물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자 탱크에다가 물을 실어서 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전쟁을 하더라도 참 이런 기사도 정신을 갖고 멋있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너무 각박해지고, 그죠? 나쁜 뉴스들도 많이 보면서 정말 못되고 좀 악하고 영악하게 살아야 이 사회에서 이렇게 뭐 돈을 벌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정도로 이 각박하지만 살다 보니까요. 롬멜 장군도 그러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만은, 예, 이 각박한 자본주의를 살아가지만 마음만은 순백 그 자체로 정직하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또 나보다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이타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잘 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그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악당들이 잘 살 수는 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주식시장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거품이 가득한 주식 반드시 절대 3년 못 갑니다. 2년에서 3년째 가면서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또 우량한 주식이 여러 가지 뭐 글로벌하게 코로나가 됐든 무슨 악재가 터져도 반드시 1, 2년 안에 또 회복을 합니다. 그걸 보고 주식시장에서도 이 어떤 자연의 법칙 이런 걸 좀 많이 배우는데요. 오늘 그 눈을 보면서 출근하는데 참 아름다운 이 윤중로와 그 한강변의 가로수에 쌓인 눈들이 보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랐던 이 명언이 롬멜 장군의 기사람 옷과 칼은 피로 물들어도 마음만은 순백, 그것이 기사다. 참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오늘 좀 늦어가지고요. 기사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추진한다라는 기사이고요. 자,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기업이 잘 따라왔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 보겠습니다. 정부가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당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방식이고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배당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원래 배당이라는 거는 마지막 세금까지 다 내고 남아서 그게 기업에 기속되고 그 기업이 결국은 주주의 몫인 거잖아요. 그 주주의 몫으로 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주주의 몫을 늘려준다라고 하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네, 조금 파격적인 조치다, 그죠? 자,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오는 26일 공개를 앞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 세제 대책 중 하나로 기업 배당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전년 대비 확대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처럼 배당 증가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2020년 33조 1638억 원이던 유가증권 시장 배당액은 2020년도에 약 33조 배당을 줬네요.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둔화 등으로 22년에는 26조 5,854억으로 줄었었네요. 거의 7조 6조 한 5천억 6조 6천억 줄었네요. 정부는 배당세액공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 함께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요. 오는 26일 공개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고 정부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징벌적인 방안으로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주주 환원 강화, 기업 가치 상승, 증시 저평가 해소라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배당 확대 기업을 위한 세액 공제와 세무조사 유예 방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위한 마지막 밸류 프로그램의 막바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법무부는 이사 사업 기회 유용 금지 강화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네요. 기재부는 전기 대비 배당을 확대한 기업 대상으로 배당 증가분에 한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요 밑에 기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20년에 33조, 21년도에는 28조, 22년도에 26조 이렇게 배당을 줬었네요. 작년에는 워낙 반도체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배당이 더 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같은 기간 배당 성향, 단기 순이익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세금까지 다 내고 단기 순이익 딱 남은 거에서 배당을 얼마 주는지 그 배당 성향이 39.5%에서 22년도에 35% 낮아졌네요. 이익도 줄었지만 배당 성향도 줄었군요. 35% 정도 되군요. 지난해 경영 환경 악화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당금이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 정부는 배당 확대야말로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세액 공제율을 놓고 고심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공제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세금의 감면액이 급증해서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세액 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인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중소기업, 웬만한 기업도 우리 상장사 보면 다 대기업으로 분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투자자들이 대기업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삼성전자 550만,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200만, 뭐 전부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쪽에,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실제로 투자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에다가 더 많이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세청은 주주환원의 적극적인 우수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통상국세청이 기업 대상으로 4에서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네요. 그래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뿐 아니라 주가 수익 비율, PER,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ROE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선정된 주주 친화 우수기업의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글로벌산업경쟁력 포럼이 공동으로 연 니치 아우어 포럼에서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과 달리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가 상승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목표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근데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사실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인데, 말씀을 이렇게 하셨네요. 정부가 어떻게 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습니까? 그거는 기업이 이사진이 할 일이고요. 임직원들이. 네, 지금 이 밸류업은 주주 가치가 기업 가치와 일치하지 않고 디스카운트 돼 있잖아요. 주가가 왜 디스카운트 돼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밸류업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목표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요거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 목적이 말씀하시다가 약간 좀 엇나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항공사 수화물 요금 40달러로 올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국내선 승객에게 부과하는 수화물 위탁 요금을 40달러로 인상을 했고요. 알래스카 항공과 미국 1위 저비용 항공사 제트블루 등 다른 항공사도 잇따라 수화물 요금을 올리고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고 있다. 20일 이날부터 미 국내선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버진 아일랜드행 항공편 이코노믹스석 탑승객은 수화물을 맡길 때 기존보다 10달러 오른 40달러의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0달러였군요. 국제선도 캐나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단거리 노선의 경우 수화물 요금을 35달러로 이전보다 5달러 인상을 했고요.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 5월부터
파트너의 행사가 아닌 대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면 마일리지를 아예 적립을 안 해주네요. 직접 항공사에서 예약할 때만 마일리지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화물 요금을 받지 않던 제트블루는 이달부터 $45를 받기 시작했고, 알래스카 항공도 올해 초 수화물 요금을 $5 인상을 했었네요. 항공사들이 수화물 요금을 더 받고 탑승객 혜택을 줄이는 것은 항공료 가격 인상과 인건비 때문이고요. 스콧 챈들러 아메리칸 에어라인 부사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방이 많을수록 연료비가 많이 들고 수화물 처리 시설을 위한 부동산과 기계류 등 전반적인 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업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것도 수화물 요금 인상의 이유고요. 제트블루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항공권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무료 와이파이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화물 요금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국내선 탑승객의 절반 이상이 수화물을 맡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향상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하긴 저도 뭐 그렇게 가방을 맡길 정도로 많이 들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미국 1위 저비용 항공사가 사우스웨스트가 아니라 제트블루라고 되어 있네요. 사우스웨스트가 최근에 계속 뭐 문제되는 게 많았었는데 바뀌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1.4나노 초강수를 둔 인텔, 삼성 오지 말라 선전포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미국 인텔이 대만 TSMC가 장악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기로 한 만큼 이들이 개발한 칩을 대신 제조해줄 파운드리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부 파운드리 물량만 처리하던 인텔이 본격적으로 외부 고객 확보에 나서면 업계 최강자 TSMC는 물론 파운드리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삼성전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미국 샌호제이에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2024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전략을 공개를 했고요. 인텔이 파운드리 관련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날 행사에는 팻 겔싱어 CEO 등 인텔 수뇌부는 물론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사티아 나델라와 샘 엘토만 등 파운드리 업체에 엄청난 물량을 안겨줄 큰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르네 하스 암 CEO, 아트 드 제우스 시놉시스 회장, 제이슨 왕 UMC CEO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 거물들도 모습을 나타냈고요. 인텔은 이날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꿈의 공정으로 불리는 1.4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을 2027년 도입하기로 밝혔고요. 삼성전자의 도입 목표 시점과 같은 해인데 TSMC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2나노미터 공정을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나노미터 앞에 붙은 숫자는 회로의 폭을 나타내고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작은 크기에 전력을 덜 쓰면서 성능이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첨단이 3나노 공정이 4나노 공정보다 전력 효율은 30%, 속도가 20% 개선된 점을 감안을 하면 1.4나노는 AI 반도체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겔싱어는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긴장 상태다.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린 인텔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서이고요.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기업 상당수는 MS,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 미국 기업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움직임과 맞물려서 자칫 인텔이 미국 기업들의 파운드리 수요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미국에 있는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인텔로부터 의외의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세너제이에서 열린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2024 행사에 고위급 임원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인텔이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삼성과 인텔은 오랜 기간 메모리 반도체 납품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터인데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인텔이 최첨단 AI 칩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 뛰어들면서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됐기 때문이라면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TSMC, 삼성, 인텔 간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자, 인텔의 본격 진출로 5나노 이하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의 1강 1중에서 1강 2중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금은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텔과 삼성전자의 저력을 감안을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3강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31년 1위인 삼성은 반도체 제조에서는 세계 최고 실력을 갖췄고 중앙처리 장치 CPU 최강자 인텔은 전체 반도체 분야를 통틀어 1위 기업이기 때문이다. 근데 시총으로 보면 사실 1위가 아니죠. 그렇죠. 시총으로는 지금 엔비디아가 1.8조 달러 그냥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CPU 강자들이 TSMC가 꽉 잡고 있는 파운드리에 잇따라 뛰어드는 것은 AI 때문이고요. 각 기업이 공들여서 개발한 AI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그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AI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MS,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이 AI 반도체 자체 개발에 나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 폭스바겐, LG전자 등 자동차 가전 기업들도 자체 칩 개발에 나섰고요. AI 반도체 시장은 2030년이 되면 1,400억 달러, 약 187조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반도체를 설계만 할 뿐 생산은 공장 설비를 갖춘 곳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운드리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옴디아에 따르면 2023년 1,044억 달러이던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작년에 139조 원이었네요. 그래요. 이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1,538억 달러, 약 200조로 불어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TSMC가 파운드리만 하는데 파운드리 시장의 60%잖아요. 그러면 1,000억 달러의 60%면 600억 달러인 거고 그러면 이 한화로 계산을 하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139조 원인데 시총은 TSMC가 700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요. PSR이 매출의 한 9배 정도 시총이 된다는 얘기인데 워낙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좋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익 자체가 좋아서 이익 곱하기 PER로 따지면 그렇게 또 높은 게 아니니까 거죠.
TSMC PER이 얼마냐면요. 예, 16배. 요렇게밖에 안 되네요. 여기 한 달 전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익이 워낙 많이 나니까 매출 대비해서 워낙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PER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5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것도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배경으로 거론되고, 현재 5나노 이하는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못합니다. 최첨단 공정을 하려면 한 대 4천억 원에 이르는 ASML의 노광 장비, 그 EUV가 필요한데, 이렇게 목돈을 쏟아부을 업체가 많지 않고요. 물량도 쇼티지고, 인텔은 자금 동원력이 충분한 데다가 CPU 제조를 통해서 수준급의 최첨단 공정 기술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인텔이 뛰어들면 누가 피해를 받는가? 인텔의 도전에 TSMC와 삼성전자가 긴장하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TSMC보다 삼성전자가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그동안 엔비디아, 퀄컴, AMD 등 많은 대형 파운드리 고객사가 1순위로 TSMC, 2순위로 삼성전자에 일감을 줬는데, TSMC에서 우리 지금 캐파 꽉 차가지고 지금 못 받습니다 이러면 뭐 삼성전자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TSMC에 대한 협상력 때문에 또 일부 삼성전자에 줬을 수도 있고, 그죠? 일단은 2순위라는 거죠. 이 2순위 자리를 놓고 이제는 삼성과 인텔이 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텔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부담이죠. 미국 정부의 지원은 물론 미국에 본사를 둔 팹리스의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이 공개한 4개 대형 고객사 대부분은 퀄컴 등 미국 기업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 고위 관계자는 결국 삼성이 기댈 곳은 기술뿐이라면서 파운드리 실력을 끌어올려서 경쟁사보다 싼 가격에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안겨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큰 미국의 전략은 이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 중국하고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컷 중국 다 견제를 했는데, 정말 대만을 중국이 25년에 뭐 흡수한다, 뭐 어쩐다, 뭐 그렇게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진짜 TSMC 공장이 무슨 문제라도 생겨버리면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올스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겁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그런데 2등이 삼성이는 거죠. 2등이 삼성이고 3등, 4등 글로벌 파운드리랑 인텔이랑 하는데, 웬만하면 인텔 보고 인텔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니네들 좀 해봐라. 예. 그 밥을 거의 뭐 떠먹여 주는 식이죠. 니네가 좀 해봐라. 이 사전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나오네요. TSMC,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그 다음이 UMC, 그 밑에가 SMIC, 그 다음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1%라고 나오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보고도 니네들 미국 와서 아니면 저기 일본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파운드리 공장 지으면 우리가 일감 줄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샘 알트만이 이번 행사에도 갔지만 얼마 전에 한국 와서 삼성을 만났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차세대 뭐 AI 칩 같은 거 만들면
너네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런 거 아마 다 얘기하고 갔겠죠, 아마. 네, 어쨌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일단 인텔에다가 많이 물량을 주려고 할 건데, 인텔이 그동안에 보면 이 CPU의 반도체의 절대적인 강자 역할을 하다가 지금 약간 모양새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노 기술 면에서도 많이 뒤처지고 있고, AMD나 엔비디아에 비해서도 뭔가 왜 이래 뭐 느리지 뭐 이런 느낌을 주고는 있습니다. 네,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00만원 깎아줄게. 포드도 재고 떨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전기차 공포 확산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의 출혈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일단 살아남고 보자는 식의 생존 전략인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경쟁이 피바다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퍼지는 모습입니다. 이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전기 SUV 머스탱 마하 2 2023년은 형을 트림별로 3,100에서 8,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0에서 한 1,000만원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차의 기본 가격은 종전에 43,000달러에서 39,800달러로 거의 3,000불 싸졌고요. 포드는 성명에서 판매 증가와 고객 가치의 최적 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3년형 모델 가격을 조정했다고 얘기를 했네요. 지금도 아마 적자나고 있을 건데, 적자인데도 더 가격을 낮춰서 지금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지난달 포드의 전기차 판매가 11% 감소한 데 따라서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특히 머스탱 마하2는 지난달부터 적용된 미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요건에 따라서 3,75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네요. 오히려 한 500만원 돈을 500만원 맞죠? 예, 500만원 돈을 미국 내 판매 실적이 51%는 급감을 했네요. 포드가 2024년형은 제외하고 23년형만 가격을 내린 것은 지난해 팔지 못한 재고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업계 전반의 재고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머스탱 마하2의 기본 가격은 경쟁 차종인 테슬라의 모델 Y보다도 싸졌네요. 전기차 출혈 경쟁 소식에 주가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3%, 리비아는 2.5, 루시드는 0.8, 뭐 이렇게 하락했다고 하고,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나온 위기론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CNBC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샤오펑의 CEO 허 샤오펑, 샤오펑이 이 CEO 파운더 이름이었군요. 허 샤오펑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는 중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 사이에서 피바다로 끝날 수 있는 격렬한 경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시무시하다 그죠? 블러드베스, 야, 피바다, 피로 가득 찬 욕조, 그러네요. 블러드베스. 글로벌 전기차 1위 중국 BYD는 지금 79,800위안, 약 1,475만원짜리 전기차로 맞대응을 나서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친 플러스 DMI 새 모델 가격을 2만 위안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저가 내연기관차까지 잡겠다는 전략이고요. 상하이 GM 우링도 PHEV인 우링 신광의 가격을 기존 105,800위안에서 99,800위안으로 낮추며 할인 경쟁에 동참을 했네요. 10만 위안이면 1,800만 원이네요.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점령에 기존 업체들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세계 5위 자동차 부품사 포비아는 지난 19일 유럽에서 28년까지 직원 수를 최대 1만 명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사업장 직원 수 75,500명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저가 전기차를 앞세워서 유럽에 진출하면서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 전반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EU는 지난해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까지 착수했다고 합니다.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 전기차의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중국이 이렇게나 빨리 쫓아올 거라고는 아마 생각 못했을 겁니다. 미국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제이 샴보 미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과 만나서 중국이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덤핑을 시도할 경우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스콧 케네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며 미국은 EU처럼 중국 제품의 수입 제한을 확대할 수 있는 조사를 시작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피바다. 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뭐 바닥일 수도 있긴 한데, 그죠? 항상 주식 시장은 이 getting worse 하느냐 아니면 getting better 하느냐. 네. 이 절대적으로 계속 나쁜 게 아니라 이 지금보다도 또 더 나빠져 하면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나빠지긴 했는데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플랫하게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좀 더 아직까지는 약간 getting worse다, 그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부르는 게 값. 하루 1억 이용 요금, 1억 이용 요금이 10배 폭등한 곳. 자동차를 수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 운반선, 이게 뭐 PC선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PCTC 용선료가 치솟고 있고요. PCTC가 부족하고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급격히 늘린 게 주 요인이다. 한국 해운사들은 이를 기회로 사업을 늘릴 채비고요. HMM은 22년 만에 PC 시장에 참전을 했다. 그냥 일반 상선에서 이제는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 뛰어드나 보네요. 22년 만에. 22년이면 2004년? 2004년 이후로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거네요. 현대글로비스는 PCTC를 추가 도입하고 2027년에는 110척 선대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1일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서 6,500 CU, 1CU는 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6,500 CU면 와, 차를 6,500대나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배다, 그죠? 6,500 CU 그 그냥 PCTC까지 아니고 PC까지만 읽겠습니다. PC선 하루 용선료가 11만 5천 달러. 하루 용선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한 5천 하네요. 지난해 평균 7만 2천 달러 대비해 가지고 60%나 급등을 했네요. 그래요. 3년 전이 21년 12,625달러와 비교하면 와, 거의 10배 가까이 뛴 요금이네요. 21년 대비해서 10배나 뛰었네. 그런데 현대 기아차가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게 나왔죠? 현대 글로비스 주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글로비스 최근에 주가 안 좋았는데, 그죠?
또 궁금해서 일단 한번 살짝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글로비스 월봉 차트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 차화정장선 마지막 끝판에 14년도 요때 당시는 13, 14년부터 현대기아차 주가는 쭉 빠졌고요. 글로비스가 14년도에 신고가 33만 7천원 그때 당시에 역사적 신고가를 냈던 이유가 당시에 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을 글로비스에다가 많이 좀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요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3만 원 갔던 게 2020년 코로나 때 그 33만 원 갔던 주가가 7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8만 9천 원. 20년, 21년 쭉 올라왔다가 옆으로 왔다 갔다 기고 있습니다. 기고 있고 PR은 5.8배, 배당 수익률은 3%, PBR은 1.1.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잠깐만 볼게요. 영업이익률이 2020년도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다, 그죠? 그러니까 글로비스에다가 이익을 많이 좀 떨어뜨려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네요. 네. 자, 용선료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배가 부족해서인데 국제회사기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와 탄소 집약도 지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배가 39척이 2019년부터 차례로 폐선이 돼서 그렇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설령 30년 안팎의 이 PC선이 되고 폐선 시기가 도래하고요. 해운업계에서는 27년까지 총 116척의 선박이 고철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PC선이 760척 정도가 운영되고 있네요. 자동차가 1년에 한 8천만 대 팔리는데 760선 800대 정도로 다 이게 운송이 다 되나 보네요. 한 번 나를 때 아까 6,500대씩 이렇게 나르니까 그죠? 6,500대에 1000을 곱해주면 650만 대, 만을 곱해주면 6,500만 대인데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자동차를 대거 수출하면서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고요. 중국은 지난해 491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세계 1위 PC 선사인 왈레니우스 웰햄슨 이 회사가 1등이네요. 작년 4분기 중국에서 유럽으로 오는 전기차만 1년 전보다 17.7% 많아졌고 중국은 올 들어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자 재고 전기차를 수출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이렇게 급등한 PC선 용선료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규모로 폐선이 이어지자 세계 PC선사들이 지난해에만 188척을 발주했는데 이 중 132척을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를 했네요. 중국 조선사들의 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납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 크리스토퍼 센 WWE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예정됐던 선박 인도가 대부분 내년 이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국내 선사들은 발빠르게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HMM은 지난해에만 7척의 PC선을 주문을 하고 22년 만에 PC선 사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2002년 자동차 운송 사업부를 유코카
캐리어스의 1조 5천억 원의 판 회사다. 아, 그렇군요. 글로비스는 지난달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올해 6척의 PC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공개를 했고요. 작년 말 기존 83척의 PC선을 운용하는 현대글로비스는 2027년까지 PC선을 110척으로 늘릴 방침이고요. 회사 관계자는 조만간 유럽,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유럽 북미, 유럽 중동 항로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아까 700 몇 대가 있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83척 갖고 있네요. 760대 중에 83척이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11.45% 된다 그죠?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저커버그 10년 만에 방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오나 봐야죠. 그리고 누굴 만나는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하고요. 2014년 이후로 약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면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AI 생태계 확산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저커버그 CEO는 또 이 회장을 만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저커버그는 2013년, 14년 한국을 찾았을 때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고요. 저커버그 CEO와 이 회장은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은 2000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MBA를 하신 게 아니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군요. 저커버그 CEO는 2004년도에 하버드대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창업했으며 2017년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네요. 저커버그 CEO는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이 별세했을 때 이 회장에게 추모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안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메타의 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메타는 최근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합석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AI에다가 중간에 G 넣어가지고 General AGI 개발을 선언했고 최근에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 3를 업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서 AGI에 공을 들이겠다고 말을 했네요. AGI를 구현하려면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메타와 삼성전자의 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컴퓨팅 랩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문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인텔이 왜 지금 파운드리에다가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손님 모시고 와가지고 그죠? 야 우리 파운드리 할 때니까 이제 일감 이쪽으로 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고 일감을 줘야 되는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줬다가 정말 얘네들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좀 확신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CEO들 만나서 어떤 좀 확답도 없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파운드리 시장에는 물이 들어왔네요. 그죠? 바람 불고 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불고 물 들어올 때 누가 배를 잘 놓아줬고 누가 더 연을 잘 날려서 수익을 잘 내는지 그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로드가 늦은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창밖에 눈을 만끽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